안녕하세요, 천나입니다.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투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득표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죠?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어떤 게 가장 크게 바뀌었냐면 바로 정권이 바뀌었죠. 기존 민주당 체제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선거 유세할 때 항상 했던 말이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기존 5년 동안 해왔던 그런 규제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즉 부동산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안정화시키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서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 그 다음 대통령 후보 때 발표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이 사이에서 우리가 투자할 곳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바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좀 눈여겨보는 거죠. 실제 이 공약대로 진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당선되고 나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약을 지켜보시다가 정말 그 공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자세히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뭐 하는 일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실제 부동산의 실무를 담당할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겠죠. 지금 수장이 누구냐면 여기 보이시는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분의 생각을 잠깐 한번 보시면,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은 이 부동산 시장이 있으면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왔었죠. 즉 이거는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적으로 막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규제와 통제 부작용들은 뭐냐면, 여기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가고 여기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을 튀어나간다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5년 동안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했고요. 근데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이제 이런 규제들을 다 걷어내고 이 시장 기능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집니다. 더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주택의 대출 규제, 그다음 재건축 규제, 임대차 3법 등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책을 짤 때 어떻게 짜겠죠? 당연히 대출 규제 풀고, 재건축 규제 풀고, 임대차 3법 손보겠죠. 그래서 이미 큰 그림 나왔습니다. 지금 규제하고 있는 이 DSR 규제,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 재건축 규제는 어떤 게 있죠? 바로 안전진단이 있죠. 플러스 제초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개에 대해서 손볼 것 같고,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입법 말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 부동산 정책은 가격에 직접 개입해 조정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이랑 가격 시스템을 원활히 작용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전형적으로 이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입장인 거죠. 즉 이런 시장이 있으면 이 시장의 서포트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이거를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거 이전 5년 동안은 이 규제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규제를 하면 다른 곳으로 튀어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규제를 할 때는 이 부동산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면, 이 규제가 미치지 않는 곳, 즉 어떻게 보면 규제의 빈틈을 노려야 되는 거죠. 이 빈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양도세를 올리다 보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많이 갔고, 그 다음 법인 투자자를 또 막다 보니까 그나마 법인 취득세가 중과한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들에 많이 몰렸고, 그 다음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뭐 오피스텔 상품들도 많이 몰렸고, 그 다음 다주택자 종부세를 강화시키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이제 비싼 한 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들은 이제 규제가 닿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부동산 전략이었죠. 자, 근데 이제 앞으로 5년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자, 완화가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대출 규제를 푼다 그러고, 그다음 여러 가지 세제 규제도 다 풀겠죠. 뭐 취득세나 그다음 양도세도 뭐 2년 동안 배제해 준다고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부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급량이죠. 이 공급량을 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지금 서울 지역에 묶여있던 이 재건축, 그 다음 뭐 재개발, 그 다음 여러 가지 이 공급 시그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 경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제부터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포지션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완화가 되는 곳들인 거죠. 기존에는 묶여 있어서 거래가가 올라갈 수 없었던 이런 지역들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제 입지 싸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의 입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규제가 시작될 때는 뭐 입지건 뭐건 상관없이 규제가 안 통하는 곳들이 빵빵 뛰었죠. 근데 이렇게 시장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규제가 완화되는 곳, 그 다음 입지가 좋은 곳, 이런 곳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동산 공약집을 보시면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1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 자, 이거랑 같이 연관이 있는 거죠.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개선. 이거는 서울을 타켓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택 임대 시장의 정상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이거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자, 기존에 폐지됐던 아파트 민간임대 사업자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공시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완화, 그 다음 다양한 금융 제도로 주거 사다리 복원,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보호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제목만 보셔도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뒤에 내용을 안 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5년 동안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첫 번째죠.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활성화하려면 당연히 규제를 풀겠죠. 그 중에서 어디냐? 바로 1기 신도시. 지금 이제 30년 차가 다 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답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에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지금 30년 차 된 1기 신도시 포함 30년 차 된 아파트들 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개선. 자, 서울 쪽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목만 보셔도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해야 될 곳은, 즉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1기 신도시를 꼭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 서울 쪽, 경기 쪽 30년 차 된 아파트들, 그 다음 재개발 될 것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기 신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천당위에 분당이라는 분당이 있는 거죠. 그 다음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지금 지역만 들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집값이 많이 억눌려 있던 곳이죠. 이 분당을 제외하고는요.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냐면 바로 이 1기 신도시의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보신 바와 같이 이 아파트 용적률이 대부분 전부 다 높죠. 이 높기 때문에 이 옛날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그렇고 거의 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역설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가격이. 근데 이게 어디서 빛을 발휘하냐면 바로 이 개발 사업에서는 정말 빛을 발휘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용적률 뭐 200%, 250% 아파트들은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오죠. 왜냐면 일반 분양으로 내야 될 아파트들이 거의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일반 분양을 적게 해도, 아니면 오히려 일반 분양 없이 이제 1대1 재건축을 해도 이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지금 시점이 이 재건축과 이 재개발을 전부 다 진행시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앞으로 5년이 정말 최고의 찬스인 거죠. 왜냐면 이렇게 집값이 높지 않으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게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 일기 신도시들을 전부 다 재편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용적률이 높지만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여기 아파트들이 그냥 1대1 건축을 해도 수익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용적률 완화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성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보이시는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붕당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가장 좋은 곳은 분당이겠죠. 하지만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삼본, 중동 이런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그런 동네 있잖아요. 이제 동네 주민들이 여기는 절대 재건축 안 된다, 여기는 절대 재개발 안 된다, 지금 오히려 이런 곳들이 저평가돼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좋죠. 자, 그러면 세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유주택자는 세금 폭탄,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웠다. 우선 확실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그 다음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의 완화, 그 다음 신속 통합 인허가, 그 다음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답니다. 자, 여기서 이미 답이 끝났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낮춰서 빨리 진행되게 만들고, 제초한 부담금 완화시켜서 부담 없게 만들고, 그 다음 용적률 인센티브 줘서 수익성 높여주고, 거의 최상인 거죠. 그 다음 공공택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소규모 정비 사업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5년은 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시대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자, 다음 두 번째 또 얘기하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답니다. 그래서 이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구조 안정성이 50%나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데도 통과를 못하죠.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 안정성이란 거는 정말 이 구조가 안전한가, 즉 정말 금가고 쓰러질 만한 곳들만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0년이 지나도 주변 외벽에 페인트 칠 잘하고 관리 잘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 바로 이게 요즘 시대에 안 맞다는 거죠. 바로 주차장도 그렇고 이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구조 안정성 때문에 계속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이제는 이제 동등하게 30, 30, 30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통과될 단지가 많아 보이고, 그 다음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는 거죠. 이 재건축에서 계속 화두가 됐던 게 바로 이 재초안인데, 이게 당연히 싫죠. 왜냐하면 이 재초안이란 것도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 뭐 팔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득이 생겼다고 돈을 내라고 하니까 실제 돈이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들었던 제도였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금 기준 완화해주고 부과율 인하하고 비용 인정 항목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택법이랑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서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이 수직 증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이 수평 증축으로 갔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수직 증축으로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 다음 30년 차 된 곧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들 플러스 서울의 재개발이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가장 큰 전제가 뭐였죠?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부터 입지입니다. 즉 1기 신도시, 30년 아파트, 서울 재개발 다 보되 입지를 기준으로 이제부터는 전부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먼저다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고, 수도권 5개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의 약 30만 가구의 이 노후 아파트들을 평균 용적률이 170에서 220%랍니다. 즉 고밀 고층 아파트가 많아서 기존 법으로는 이 재정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한답니다. 아예 일기 신도시를 위해서 꽃길 깔아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 법이 통과하고 나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하면 당연히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5개 집값은 뭐 날아가고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벌써 들어가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싸다고 생각되는 곳들을 미리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월세 매물이 감소했다,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를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을 왜곡을 바로잡는다고 하는데, 자,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정을 하고 어떻게 보완 장치를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2번째, 이게 또 좀 중요합니다.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불가능한데, 자, 이제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60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전략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60제곱미터 이하의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준대요. 그러면 종부세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전략을 어디다가 연결을 시킬 수 있냐면, 자, 아까 보신 일기 신도시 60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가격이 아직 안 오른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가장 베스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되려고 해도 뭐 기본적으로 6년에서 8년, 뭐 길면 10년까지도 걸리죠. 근데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버리면 10년 동안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건축 기간,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자산을 묻어둘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10년이 지나면 이제 양도세도 거의 없어지고 종부세도 그 사이에는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러니까 즉 10년 동안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 시세 차익을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꼭 눈여겨보시고, 나중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저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면 지금 보신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해 보이죠. 그 다음 7번을 보시면 이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시행했던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공시가율 현실화율이었죠. 그래서 이 공시가가 정말 급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손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 종부세 인하하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배제하고 뭐 한시적으로 밀어주는 것보다는 한번 좀 개편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취득세가 가장 또 큰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다주택자들, 즉 2주택 이상에 대해서 누진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완화될지 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8번으로 대출이죠. 자, 이 대출 때문에 정말 속 썩인 분들 많았죠. 마음 아픈 분들도 많았고, 이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매수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대출 규제를 이제부터 조금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를 80%까지 인상하고, 그 다음 지금 규제 지역이랑 상관없이 그냥 70%로 단일화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 상한을 40, 30%로 차등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대출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바로 이 DSR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실제로 LTV를 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지금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DSR 규제를 완화를 안 해주면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뭐 100%까지 늘려도 대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SR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핵심되는 내용만 조금 살펴봤는데, 부동산 정책을 보고 있으면 지금 무슨 느낌이 드냐면 바로 이렇게 경기도가 있고 서울이 있죠. 그래서 이 경기도랑 서울에서 노후된 아파트, 즉 30년 차가 넘은 아파트들을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개인적으로도 찬성합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계속 오래되고 그러면 정말 살기도 힘들고 거주도 힘들죠. 그다음 외관상 이미지도 안 좋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나 좀 중심지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재건축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좀 이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 1기 신도시, 그 다음 30년 차 된 입지 좋은 노후 아파트. 계속 얘기 드리죠. 자, 시장 경제로 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입지입니다. 항상 입지를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 여러 방면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포지션들, 그 다음 전략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있으면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